원주 아는 척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2016 원주민의 선택 후보 인터뷰. 원주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예비후보님 나와주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자열입니다. 네, 한창 바쁘시죠? 네, 선거 요즘에 아주 다니시느라. 예.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다니시는데. 이제 구자열 분위기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는 구자열. 네. 확실히 요즘에 뭐 지지율도 또 잘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4년 전보다 느낌이 좀 좋으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난 4년 그 선거 패배 이후에 네. 제가 25개 읍면동을 아주 빠짐없이 걸어서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그때 그분들을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정책화하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의 지지 또 성원이 아마 지금의 그런 결과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좀 바닥 민심을 그동안 좀 다지셨다. 네, 맞습니다. 라는 또 자신감을 읽히는데 그럼 어쨌든 그렇게 좀 민심을 많이 청취하셨으니까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선거에 나오셨으니까 후보님 보시기에 지금 원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제가 22년도에도 시장 출마를 한번 했었고 그러셨죠. 낙선을 했지만 예. 18년도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셨죠? 예,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표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원주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가 있었어요. 또 담대한 포부를 그 네. 당시에 또 품으셨어요? 그랬는데 22년 제 선거 패배 이후에 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원주는 파괴되는 도시다. 오. 이렇게 제가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시길래? 민주주의 파괴고 네. 문화의 파괴고 네. 이미 모든 언론이나 음. 특히 여기 원주 아는 척에서도 네. 많이 다룬 이야기지만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돼 가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무엇을 빨리 원주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시급히 원주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우선 목표로 이 궤도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내의 모든 인사권의 불협화음, 불통 그리고 측근들의 비리 이런 것부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원주 문화 파괴의 상징인 아카데미 철거까지 모든 것들이 지금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걸 빨리 시급히 정상하지 않으면 오히려 앞으로 달려나가기보다는 전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급한 정상화 이것을 우선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 우리도 많이 네. 듣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일단은 좀 원주가 이제 시급한 좀 과제인 것 같다. 지금 원주가 맞습니다. 놓인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으로 또 나오셨을 때는 사실 뭐 지난 4년도 문제였지만 그동안 이제 시장의 꿈을 품은 거는 어쨌든 원주가 갖고 있는 또 이제 근본적인 또 더 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거시적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다 보세요? 우선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2년 이후에 원광수 시정 그거는 제가 단 한마디로 그냥 비정상적으로 흘러왔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고 사실 민선 5, 6, 7기가 우리 같은 당 원창국 선배께서 잘 이끌어 오셨는데 과거에 그 관료 출신의 행정가보다는 상당히 외현 확장도 했고 뭔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대단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저하고 좀 의견 충돌이 났던 것은 18년도에도 제가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세 가지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신촌댐 그때 제가 이거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저 원주천 때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그때 그림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이쪽에 뭐 호수 정원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 한 방울도 고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환경부랑 협의가 안 되고 있죠. 이제 제가 예측했던 바가 지금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원일로 일방 통행하는 문제를 제가 뭐 양방 일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시민들께 물어봤느냐 하는 거예요. 의견 수렴 절차가 물론 공청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시민 주권 시대에 맞는 이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전에 또 문막의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열병합 발전소에 관한 이의 제기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현재 결과는 제로로 돌아갔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들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만 18년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했던 문제가 결국에는 역시나가 됐고 게다가 이제 그 이후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의 시정은 더 악화일로로 갔다 어떻게 네. 보면 더 후퇴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솔직히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또 후보님이 이제 낙선을 하면서 이제 후보님 표현을 빌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또 가짜 시대가 지속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이겼으면 사실 소위 잃어버린 4년도 없었을 텐데 그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지난 선거에서 그러면은 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 좀 한 잔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뼈를 때리는 이야기죠. 모든 선거의 책임은 후보가 집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희 당내 당원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드렸고 시민들께도 또 지난 4년을 찾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저의 부족함에 대한 또 용서도 구했고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대안으로 좀 접근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 선거라는 것은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정당, 바람, 구도. 요 세 가지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이 세 가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지난 22년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직후에 치렀죠. 그렇죠. 지금 현재 26년도 분위기 잘 아시겠지만 너도 나도 이재명 대통령 연을 팔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똑같아요. 정당 바로 이겁니다. 바람 윤석열 바람 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바람 불죠. 구도 자 춘천 원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춘천이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지금 육동한 시장이 간신히 이겼어요. 원주 1대1 구도였죠. 아마도 춘천도 1대1 구도였다면 국민의힘이 당선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춘천시장도 어쨌든 보수 분열이 났으니까 맞습니다. 그 덕에 조금 어부지리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건 제 후보 책임이지만 이 선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세 가지 핵심 요소 그리고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어려웠다. 뭐 질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는 어쨌든 또 이제 중앙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그 당시에 어쨌든 이제 윤석열 당선되고 또 국민의힘 쪽으로 좀 쏠려가는 그 흐름에 어쨌든 좀 역부족인 측면도 있었다. 저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개인기로 해내기에는. 저런 거죠. 저기 A급 태풍이 오는데 지금 큰 우산을 들고 바람을 막으려는 그런 아주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까? 7%포인트 정도면. 7% 그렇죠 격차. 네. 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그거 있긴 뭐 해서. 네. 그 기본적으로는 제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전국적으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들도 많이 낙선된 것이기 때문에 그 뭐 득표율이나 뭐 이런 것도 저의 책임이긴 하지만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낙선을 어쨌든 하고 나서서 또 지난 이제 4년 열심히 또 바닥 민심을 또 훑고 다니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 또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는지 이번 선거를 위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걷는 걸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차 타는 것보다는 좀 많이 걸어 다녀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뭐 그 마을 경로당에서도 1박도 하고 막걸리도 한 잔 나누고 이랬는데 그 대부분 농촌 계시는 분들 이야기는 95년 이후에 그 도농 통합됐죠. 통합이 됐잖아요. 네. 그때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당시 예. 95년보다도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에 그 제가 2002년도에 원광수 전 후보죠. 당시에 저와 농업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농업 관련 종사자분들이 그 현재의 예산보다 대폭 인상을 해줘라. 현재의 농업 예산이 약 한 5.5% 정도 됐는데 이걸 10% 정도 인상해줘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의견을 바로 못 주세요. 근데 원광수 후보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계시지만 지난 선거 때 농업 예산 10%를 공약했는데 맞습니다. 다 까먹고 계세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은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특히 소상공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 같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원주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근간이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원주에 큰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자 이분들 하는 말씀이 대부분 그런 얘기였어요. 원주시의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소상공인 진흥센터라고 있는데 예. 이걸 지금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직영으로 하고 있죠. 예,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한계가 그냥 민낯이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뭐 능력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전문가들이 이 소상공인들에게 창업부터 폐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공약을 바로 채택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또 문학에 있는 분들 또 같은 이야기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으러 다녔고 학생들도 만나면 이런 또 대중교통 얘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저희 방송 많이 다뤘었죠. 예, 또. 우리 원주하는 척에서도 많이 다룬 이야기지만 학생들 또 출퇴근하는 주부들,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책에 담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광수정에서 약간 좀 소홀했다고 할 수 있는 특히 소상공인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견 또는 대기업 유치 위주의 이런 사업들 많이 펼쳤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성과도 사실 얼마나 났는지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갈리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뭐 지역화폐 발행도 그렇고 좀 부족하지 않았냐, 지원센터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농민에 대한 정책도 사실은 뭐 농업인회나 이런 엄청 이제 뭐 약간 이제 대규모의 뭐 이런 거에는 신경 썼더라도 내실이 있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펼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뭐 문학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지점 그런 분들을 좀 만나는 데서 주력했다라는 네. 이제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이제 4년 동안 갈고 닦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당내 경선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그 경쟁 후보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후보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분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행정 경험은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후보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론을 하고 싶으실 텐데 어떻게 좀 답하고 싶으세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행정 경험을 뭐 저같이 완벽하게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의정 경험 8년. 그리고 강원도지사님을 모시고 정무특보와 비서실장이라는 아주 강원도의 핵심 자리죠. 18개 시군의 살림살이와 중앙부처와 강원도의 연결고리까지 했던 정무특보, 그리고 정말 안방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했던 비서실장, 이걸 만 3년 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원주시에서만 행정을 했던 분들보다는 시야가 상당히 넓겠죠. 그리고 제가 주로 했던 일이 정무특보 때 국회의원들 만나는 일이었어요. 국비 확보하고 강원도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정무특보의 역할이고 18개 시군에서 갖가지 어려운 점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중앙부처가 전달하고 해결하는 일. 이게 정무특보. 그리고 강원도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비서실장. 이보다 더 강력한 행정 경험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어쨌든 경험도 충분히 쌓았고 또 네. 어쨌든 의정 활동하시고 또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정무적인 어쨌든 역량도 내가 충분히 쌓아왔다. 네. 예. 말씀 들으니까 그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우상호 도지사 후보도 그런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뭐 태어난 곳은 철원이지만은 사실 서울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았냐. 근데 오히려 우상호 후보는 그렇게 받아치잖아요. 내가 오히려 강원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더 조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야가 더 넓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후보님을 두고도 그런 얘기를 하자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일단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 원주에 대해서는 이제 뭘 아냐라고 얘기하자면 오히려 어쨌든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두루두루 살펴본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야를 바탕으로 오히려 원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또 들리네요. 맞습니다.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디서 대통령 연습하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잘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저는 역량과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뭐 일부 계시긴 한데 저는 강원도에서 충분히 제 역량을 발휘했고 인정도 받았고 의회에서는 제가 이 베스트 도의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2회 연속 받은 의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이제 언론에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이럴 때 어필하셔야죠. 네. 네. 강원도 의회 역사상 연속 2번 받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퇴직할 무렵 강원도청에서 만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무렵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강원도청 노동조합에서 감사패를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노사분규 제로, 소통의 달인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도의회 때 활동이 잘 안 알려져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접 얘기 안 하시면 진짜 모르고 넘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도의회의 그 공약 이행률 뭐 100% 해서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도 받은 사람이고 그런 또 자랑을 하려면 아마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강원도청에서 우리 구성원들 공직자들이 인정하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아마도 원주시청에서 시장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가는 길에 저는 우리 직원들이 감사패를 주지 않을까 저한테. 아 그런 꿈을 꾸고 계세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이제 감사패를 받는 시장이 되고 싶다. 네. 네. 이제 공약 얘기를 해보죠. 네, 본격적으로. 원주의 진짜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쉽게 말해서 좀 어떤 원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 전에 이제 이미 5, 6, 7, 8대 민선 예. 시장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현 원주시정을 비판 안 할 수 없어요. 정말 준비 안 된 이제 시정을 이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난번에 뭐 TV 토론 때 뭐 제가 못했느니 잘했느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TV 토론 때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공약과 관련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건 이겁니다. 이거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원광수 후보는 그런 걸 전혀 준비를 못했어요. 나중에 A4 용지 하나 들고 흔들었어요. 모든 공약 발표하면 며칠 후면 카피본이 나옵니다. 저는 뭐 제 거를 뵙겠다 안 뵙겠다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비슷한 게 왜 나오겠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공직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아무튼 정말 준비 안 된 시정을 이끌었던 지금 이끌고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진짜 그동안에 갈고 닦고 낙선의 아픔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람이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것을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를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진짜가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으로 승부하는 사람 구자열.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지금 5번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죠. 정책과 관련된. 안 그래도 이제 5대 비전을 이제 내세우셨잖아요. 트리플 5, T5라고 이제 내세우고 계신데 솔직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T5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왜 하필 T5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아시겠죠? 5의 3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5개의 비전을 일단 발표를 하고 그 각 비전마다 또 5개의 중점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5개. 예, 그래서 그 5개 또 이렇게 세부 실천 과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5의 3승이면 125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125를 우리가 이름을 뭘로 짓까? 뭐 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건 아닌데 저를 도와주신 그 많은 그 교수님이라든지 정책 이게 임한했던 이런 분들 이야기는 트리플 파이브가 좋겠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5의 3승을 어쨌든 좀 표현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야 돼가지고 시민분들도 아마 바로 이게 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에서야 좀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일단은 트리플 5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반값 원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결국 생활비다. 그래서 교통, 주거, 교육, 의료, 공공요금 이런 생활비를 줄이는데 시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교통 월 정액제 원주 패스를 도입하고 공공임대 1,000원 주택을 도입하고 또 시간제 보육료 반값 지원을 하고 또 체육시설 또 이제 지원도 제시를 하셨는데 구체적 내용을 좀 하나씩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공약을 만들기 전에 원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노동자들 대부분 이제 근로자들이라고 표현되죠. 이분들의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850만 원 정도, 30, 50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전국 평균보다 약 340만 원 정도가 적어요. 24년도 기준인데 네. 강남은 아주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남은 지금 원주보다 약 3,950만 원, 약 4천만 원 정도가 소득이 높아요. 그럼 저희가 원주시 행정에서 이분들에게 주머니를 두둑이 채워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하려는 게 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유치라든지 현재 우리 원주에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화시키고 또 유니콘 기업으로 상향시키는 이런 일도 병행이 돼야 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5, 6, 7, 8대 지금 민선 시정이 이끌어오면서 계속 대기업 유치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삼성중공업 보셨어요? 삼성전자 뭐 감감부 소식이죠. 예. 삼성이라는 그 거창한 이름 아래 그렇게 현혹시켰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략을 좀 저희가 있는 기업들 현재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을 좀 가치를 높여주는 것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소비를 좀 하는데 주머니 사정을 좀 생각해 보자. 이런 것에서 좀 차관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지출을 반값으로 하게 할 수는 없고 일부분부터 좀 하나씩 찾아가 보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뭐 등등의 이런 문제가 아주 시급하게 이 시민들의 생활비에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더라고요. 이걸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점에서 시작된 공약입니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주 패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흔히 하는 이제 K 패스를 좀 원주판으로 만드신 거죠. 이 월 정액제로 맞습니다. 어쨌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어쨌든 요금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탈 수 있도록 그냥 패스하도록 네. 설계가 된 거고 1,000원 주택은 많은 분들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뭐가 1,000원이란 건 막 임대료가 그럼 뭐 한 달 1,000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오해를 좀 풀어주신다면요. 일단 많은 우리 시민 유권자들께서 선거에 관심을 이제 가졌다는 점에서 저의 공약을 보고 저게 왜 1,000원이야? 그럼 저는 이제부터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면 매월 1,000원이 아니고요. 하루에 1,000원 말씀드립니다. 하루 1,000원. 하루 1,000원. 네. 월 3만 원 정도인데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이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지 않고 과거에 삼포에서 지금 N포 시대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이 N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주거비, 결혼하지 않는 이유, 보육비 등등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요소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착안한 건데 지금 전월세를 하려고 해도 청년들이 무슨 돈으로 그걸 대출을 받아서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행정에서 이걸 도와주자라는
하자라는 점에서 시작된 건데 이미 이것은 뭐 세계 최초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인천도 예. 최근에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많은 그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를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이걸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래서 그것을 또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는 이런 것도 있고 모델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루 임대료가 이제 1,000원이면 그럼 한 달이면 한 3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000원 주택 이거 너무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 아니야? 뭐 이런 네. 지적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근데 저도 지금 LH 그 매입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한 달에 거기도 저렴해서 임대료가 한 6만 원, 7만 원인데 그럼 하루 2,000원 꼴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지자체가 거기서 좀만 더 지원하면 뭐 1,000원 주택도 충분히 가능한 거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네. 들더라고요. 그 정책을 이제 저희가 보면 이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이 정책도 있고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그런 틈을 잘 파고 들어가서 만들면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중앙 정부 정책과는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았습니다. 네. 그 원주도 어쨌든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또 굉장히 또 많은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네네. 그걸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네. 정책적인 방안으로 또 내놓으신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반값 원주 공약이 어쨌든 뭐 생활비 절감은 필요하죠. 저도 네네. 상당히 이제 절실히 이제 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입장인데 1인 가구로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뭐 교통, 뭐 또는 교육 또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또 가장 최우선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 패스 교통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내버스를 그 비싸서 안 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타기보다는 너무 불편하니까 사실은 안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교통 패스 정책에다가 좀 더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개혁, 어떻게 보면 노선이라든지 뭐 배차를 개편하는데 예산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제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지금 많은 어쨌든 육아를 하신 분들의 고충은 이런 아이 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력 충원이라든지 또는 매칭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 현안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은 재원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과연 이것을 그냥 비용을 줄여주는 게 지금 최우선인가? 라는 의문을 갖는 분이 저도 그렇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 우선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대중교통 아주 전문가시죠.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이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방송을 보고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노선을 하나 변경을 하려고 해도 시 의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체제에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정책이 착안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완전 공영제는 가능하잖아요. 완전 공영제로 했을 경우에. 노선 개편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근데 완전 공영제로 할 경우에 아마 원주시 재정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것도 뭐 방법론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 뭐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는 그러면 이 불편해서 안 타느냐 이거보다는 그 일단은 이제 그 시민들께서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로 좀 접근하자라는 점에서 첫 번째는 이 노선 개편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작업이죠. 일단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남북 축으로 된 노선이 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십 년째 고정돼 이거를 있죠. 동서축으로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것도 병행하고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버스 하나만 대중교통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버스와 택시 이른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따릉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주 패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이 의료원 사거리에서
이쪽 명륜동 쪽으로 오고 싶은데 버스를 내렸어요. 그럼 필요하면 거기서 택시를 환승해서 오면 그 5만 원 정액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편리함을 드린다는 거죠. 요게 그러면은 KPS랑 다른 거는 택시와의 환승 연계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게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택시를 원주에선 최소한 거의 대중교통급으로 좀 지위가 격상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야죠. 이 정책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시겠지만 택시를 무한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네. 분들이 계시면 이 기본 정책의 취지가 또 무색해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 수기를 통해서 그게 현재는 한 12km에서 한 20km 정도 월 요런 게 사용하는 걸로 좀 대략 가닥을 잡았는데 요건 전문가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수기를 해서 정해야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어쨌든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네네. 좀 더 설계를 하시겠다고. 어쨌든 취지 자체는 뭐 예를 들어 교통을 예로 드셨지만은 당장 어쨌든 지금 시내버스 개편하기는 대단히 이제 또 장기 과제니까 그럼 네. 당장에 이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어쨌든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또 환승 연계, 택시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에 교통 체계를 일단은 마련하는데 좀 맞습니다. 중점을 두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보육료 반값 지원도 마찬가지일까요? 보육료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국비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틈을 이용한 거죠. 음. 이 시간제 돌봄 같은 경우에 사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돌봄의 인력이 좀 필요한데 그 손길이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시간당 5천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미 거기서 국비가 한 3천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도 그 개인 부담이 2천 원인데 이거라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요. 아마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희가 그 단계를 밟아가면 향후에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 외에 그런 보육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저희가 반값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후보님이 지금 뭐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반값 원주 생활비 절감에 방점을 둔 거는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 시간제 보육 교사의 어쨌든 그 인력 충원이라든지 매칭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도 장기 과제다 보니까 좀 네. 당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위주로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 위주로 갔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거고 이런 어쨌든 반값 원주 생활비 절감 이런 공약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의문이 이제 재원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거냐.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특히 경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원주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요. 재정 형편을 모르고 남발하는 말잔치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 필요한 예산을 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뭐 그런 분들이 요새 반값 정책 내놓던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낸 반값 정책이 충분히 효용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늘 후보님 공약을 베껴가는군요. 이게.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제가 그래요?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경쟁 후보님들께서 제 반값 정책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아, 그래요? 하는 말씀드리고 재원 부담은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재정 자립도가 한계가 있는 우리 지방 정부에서 무슨 뭐 기체나 부채를 발생을 시켜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조금씩만 전환하면 충분히 더 큰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시민들에게 아주 효용감 있는 그런 정책으로 다가간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지금 예산 내에서도 낭비되는 예산 뭐 세출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맞습니다.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 아시겠지만 그 하지 말아야 될 행사들 그리고 갑자기 제 1회 원주에서 하는 행사 지금 많이 보셨죠? 제 1회 그렇죠. 이런 행사들 뭐 행사에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사는 줄여야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께 직접 다가가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려야지 왜 그 행사로다 그렇게 낭비를 시킵니까? 그런 일회성 축제 행사 경비만 아끼더라도 충분히 얘기하신 반값 원주의 재원은 충분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신다. 네, 말씀.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첨단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원주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의료 AI와 이제 첨단 산업을 융합하고 1조 원 규모의 이제 투자 유치까지도 구상한다고 밝히셨는데
근데 워낙 이제 또 제2의 판교, 뭐 요새 다른 후보는 이제 제2의 분당이라고까지 얘기하는 후보도 있던데요. 어쨌든 이게 참 슬로건들은 워낙에 요란해가지고 이게 참 듣기는 좋은데 네. 과연 실현 가능하냐 네. 아주 의문은 생겨요. 시민들은 또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껏 서원주를 개발하겠다는 여러 이제 장밋빛 청사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글로벌 테마파크도 있고 기업 혁신파크도 있었고, 근데 다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그래서 후보님 공약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좀 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어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려면 어떤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점에서 제가 이제 첨단 원주를 발표를 한 거죠. 이 서원주라는 지역의 특성, 아주 원주가 사통팔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적지가 거기입니다. 철도와 도로교통이 아주 직접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자, 주변에 기업 도시는 이제 분양이 다 됐어요. 동아농공단지 그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문막 쪽에는 지금 조금 쇠락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활기는 있다. 이 세 곳을 모아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을 서원주 일대를 제가 잡았고, 원주는 뭐니 해도 의료기기가 주력 산업입니다. 지금 제가 의료기기 업체들 대표자님들과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활주로 해서 한 20년 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활주로 해서 쫙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날개를 못 펴고 있어요. 빨리 날개를 펴주고 위로 뜨게만 해주면 아주 얼마든지 날아갈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안으로 첨복단지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2009년도에 아픔이죠. 아주 뼈아픈 실패가 있었는데 대구로 갔죠. 지금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뭐 문제가 엄청 커졌고, 오송 같은 경우는 바이오로다가 지금 직접화돼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도지사 후보께서도 이 제2천북단지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쪽에 서원주 일대에 장착을 시키면 저는 원주 의료기기가 이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실 지금 원광수 시정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방점을 두다 보니까 그동안 원주에서 20년 동안 이제 활주로 열심히 달려왔던 의료기기엔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지적이 언론에도 나온 바가 있고, 실제 예산 지원 예산도 좀 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후보님은 어쨌든 원주가 그동안 잘하던 거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그러려면은 첨복단지 제2첨복단지 이제 원주 유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 그거 한 가지 하고, 이제 뭐 반도체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시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I와 반도체는 이게 뭐 같이 가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원주도 반도체 산업을 배제시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가긴 가야죠. 네. 다만 해야 되는데 기존의 우리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조금만 건드려주면 이륙을 하는데 이걸 못 하고 있으니 시에서 이걸 해줘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제 AX, 시민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AX.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 AX가 도대체 뭐냐? AI와 플러스 다른 콘텐츠를 갖다 붙이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는 그 콘텐츠가 뭐겠느냐? 바로 심평원과 건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의료 빅데이터. 네. 이거를 결합한 게 원주형 AX예요. 이거는 이미 송기현 의원님께서 그 용역비를 10억을 확보를 했고요. 정부의 지금 방침도 지금 영원항 같은 데는 과감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 해서 용역이 아마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삽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 원주시가 이 AX를 어떤 사업으로 어떤 부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명확히 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관심이 없는 건가요? 뭐 의지와 역량의 문제인가요? 두 가지 다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걸 빨리 제시를 해줘야 우리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것을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원주를 첨단 의료 복합단지 플러스
AX 대전환이라는 걸 지금 제가 제시한 겁니다. 올해가 그 타이밍의 적기다. 예, 적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시장을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방점은 계속 의료에 이제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의료기 그동안 네. 했던 거 잘하고 또 최근에 AX의 흐름에 맞춰서 의료 빅데이터도 우리 또 심평원이라든지 건보와 또 협력을 해서 또 가능한 것이고 네. 또 뭐 디지털 헬스케어도 최근에 어쨌든 또 중요성이 또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방점을 두고 가시겠다는 말씀. 그러면은 천복단지는 뭐 이게 가능성이 그럼 대단히 높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그 뭐 우상호 후보님도 지금 원주, 춘천, 강릉 이른바 강원도 빅3에 우리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면 각각의 권역별로 아마 공동 공약을 발표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공약화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아픔이 있으니까 2009년에 원주 시민분들 또 기대하셨다가 괜히 또 낙심하실까봐. 어쨌든 이번에는 또 다르다. 예. 정치력이 다르다. 그때와 어쨌든 우상호 도지사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또 코드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유치 과정에서 그런 거고. 시장이 근데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천복단지 유치 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거에 강원도에서 했던 국회의원들과의 소통도 네트워크. 네트워크 아직 남아 계십니까? 그럼요. 살아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 계시고 사실 그 제가 이 성함을 다 거명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현 우원식 국회의장님하고도 상당히 인연을 지금 갖고 있고 물론 뭐 원주 강원도에 있는 뭐 송기현 허영 의원님하고도 그렇지만 제가 상당히 많은 분하고 진짜 상상을 초월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앙 정치와의 어떤 네트워크 자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유치 과정에서. 재정 자립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걸 메꿀 수 있는 게 중앙 정부 예산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비 많이 따올 수 있는 또 시장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또 어필까지 해주셨어요. 청년 문제를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또 일자리하고 또 접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천복단지 얘기하셨지만 서원주하고 원주가 어쨌든 인구가 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장년층 좀 중심인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대 청년 특히 많이 좀 떠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학교 졸업하고 뭐 설령 이제 지역 대학에 남아도 대학 졸업하면 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겠죠. 맞습니다. 이제 뭐 질이 낮은 것도 그렇고 이제 양도 좀 부족하고 청년 고임금 일자리 1만 개 이제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당장 그럼 이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했을 때 여러 공약하셨는데 뭐 이 청년 일자리 매칭 뭐 플랫폼, 뭐 AI 모의 면접과 자동 추천을 포함한 원스톱 취업 관제센터, 그리고 2028년까지 청년 2만 명과 기업 2,000곳을 연결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미스매칭 해결에 좀 방점을 두신 공약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물론 이제 청년들이 정보 이 수집이라든지 이 확보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원주에 있는 기업들하고는 또 이게 이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에 이 출판 기념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연결하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자. 청년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물론 요즘에 다양한 매체라든지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이거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는 점에서 일단은 청년들의 그런 알 권리 뭐 이걸 아주 120% 충족시켜 드려야죠. 그래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그 면접 한번 보려고 해도 상당히 뭐 지금 뭐 양복을 빌려주는 사업 무슨 뭐 코디를 해주는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선생님이 취업하려고 하는데 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특성을 이 회사에 200%더 홍보시키는 게 강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도와드리자 하는 차원이고요. 저는 이제 투트랙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취업과 창업 요 두 개로 가고 싶은데 청년들이 뭐 모두 공무원 되고 모든 좋은 회사만 가서 되겠습니까? 미래 원주는 또 이렇게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 이쪽 활력 사업 중에 하나도 지금 그 원도심의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창업할 때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실패를 해도 우리 원주에서만큼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 있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제 꿈이고 이 정책에 담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뭐 취업도로 치면 창업 생태계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폐업자도 최근에 엄청 많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실패할 수 있는 어쨌든 뭐랄까 기회 이런 걸 준다는 거면 어쨌든 아까 이제 뭐 그런 취창업 관련해서 창업 관련해서 뭐 원스톱 센터도 만든다고 하셨고, 그런 데서 어쨌든 씨가 좀 책임을 지겠다. 약간 이게 모호하게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또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지. 네. 취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렇게 네, 취업 말씀드렸고, 자 이것도 창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이템이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뭐 활동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제가 옛 원주역부터 이 평원동, 봉산동 이 혁신도시를 이 과거에 이제 옛 철길이죠. 중앙성 철도를 성수동을 뛰어넘는 문화성장지구로 만들겠다는 또 그렇게 그런 포부를 갖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사례죠. 잘 아시겠지만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그렇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청년들이 마음껏 그 공간에서 창업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것을 모두 이 공적 자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씩 열어봐 주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일부 공간을 매입해도 되고 임대를 해도 되고, 이런 걸 우리 청년들이 아주 저렴한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저는 이제 그렇게 성수동 모델을 지금 잘 살펴보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원주에도 이제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으로 달려가는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또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우리 그 의료기기 업체 몇 개 대표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있는 역할을 해드리겠다. 예. 계속 플랫폼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취업에 있어서도 서로 엇갈려서 못 만나는 문제를 행정이 풀어주겠다. 네네. 창업에 있어서도 서로 도약을 끌고 당겨줄 수 있는 관계가 지금 만나지 못하는 것을 또 연결시켜주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연결을 시켜준 시장이 되겠다라는 네네. 점이 그렇게 좀 통하는 것 같고, 이 플랫폼은 근데 어쨌든 또 행정에서 어쨌든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냐가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주도의 이런 플랫폼이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기껏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또 운영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 팔길이 원칙이라는 거 잘 아시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저의 평소 철학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무분별하게 그런 하는 건 하지 않겠지만, 그런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운영에 관해서는 아마도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을 행정에서 직접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 민간이 타고 주거나 뭐 예, 그런 방법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플랫폼 구축에 방점을 많이 두겠다. 일자리 문제나 창업 문제에 있어서는. 자, 이제는 좀 문화예술 쪽으로 그럼 가보겠습니다. 많은 공약을 제시해 주셨어요. 문화도시 2.0, 로컬 콘텐츠 발굴과 산업화, 반려동물 친화도시, 예술인 복지 창작 기반 확대, 관광 축제 경쟁력 강화 제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보통 이제 관광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후보님은 좀 더 그동안에 이제 원주가 그 4년 전에 어쨌든 잘해왔던 거, 시민 주도의 어쨌든 문화 도시라든지 이런 시민 중심의 어떤 문화 예술, 그리고 거기에 바탕으로 한 좀 산업적 측면을 비교적 더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좀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원주가 어쨌든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게 문화예술 분야, 특히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를 채울 지금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버넌스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좀 이제 복원하겠다, 좀 살려보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이 아카데미 얘기를 또 해서 그런데, 그 쌍다리에서부터 아카데미를 지나서 지금 과거에 금성 호텔이라고
혹시 금성 기억하시 호텔이요? 금성 호텔? 아, 저는 아마 잘 모르는데. 세대 차이가 좀 나나요? 아, 예. 여기서? 제가 언제 있었던 거죠? 여기 네. 저 지금도 그 건물이 네. 있습니다. 아, 지금 남아 다른 있습니까? 용도로 건물은? 사용하고 아, 있는데 그렇군요. 그 원주 최초의 호텔이에요. 금성 호텔이 금성 호텔. 여기 그래요? 어디냐면 그 지금 아카데미 쪽에서 이 평원로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 국민은행 사거리 그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 거기에 과거 호텔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원주에 온 지가 아마 10몇 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랬구나. 아무튼 저는 이제 무엇을 상상했냐면 아카데미 과정에 다니면 과거에 다니다 보면 이쪽에서 지금 과거를 추억하는 이런 영화도 상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영화 배우들도 충분히 이 근현대 이 건물에 와서 자기의 영화 인생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원주 최초로 있던 금성 호텔 여기에서 이걸 리모델링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숙박을 하고 그 뒤에는 원주의 그 또 장인 정신이 있는 분들이 왔어요. 이 술을 빚어 파는 분들, 술. 과거에 우리 전통주를 빚어 내던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어우러져서 이 도시를 만든다면 이게 참 괜찮은 상품이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네. 그 꿈이 지금 깨졌는데 그 고민부터 일단 했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문화라는 측면은 제가 공약 발표에서 했듯이 문화 기본소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2만 한 5천 명 정도는 아마 차상위 계층 또 이런 분들은 문화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받고 계세요. 한 15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받고 계신지 알고 바우처 있는데 개념의 제도가 있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4인 가족 극장을 한번 영화 구경 한번 가더라도 약 10만 원 정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극장 가격이. 그래서 우리 뭐 꼭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뭐 연극이라든지 예술 활동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좀 드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최소 비용을 지원해드리자. 이게 문화 기본 소득입니다. 이게 중위소득까지 하면 약 7만 세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 기본 소득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은 그런 걸 거예요. 뭐 관광 저도 생각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게 관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주천에다 엄청나게 뭐 100층짜리 빌딩을 만들어서 어떤 어마무시한 걸 만들었다 한들 그게 무슨 그렇게 각광받을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리산의 그 청학동 아주 옛날 것을 보러 그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군산의 옛 철길을 따라서 사진 한 컷 찍으려고 몇 시간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아카데미에서부터 그 평운동 일대의 그 원주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런 문화적인 모습들만 보여줬어도 어느 관광 자원보다 저는 우수할 뻔했다 하는 생각에 많이 아쉽고요. 아마도 다른 분들과의 차별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는 흔하디 흔한 게 아니라 원주에서만 와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극장, 정말 전국에서 원주에서만 와서 볼 수 있는 거였는데 네. 그거를 철거하고 정말 그 코앞에도 있는 야외 공연장을 또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광도 안 될 것이고 문화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완전히 매력을 잃는 건데 이제 매력 원주도 공약을 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역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의 어쨌든 후보님이 생각하는 문화예술의 방향은 원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아까 그 술 빚는 이제 장인들도 사실은 원주에서의 또 고유한 그런 활동을 해오신 맞습니다. 그게 자체가 또 콘텐츠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창의 문화도시 이 사업은 얼마나 이게 어렵게 확보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파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화도시 원주로서 문화가 반맥해주고 문화가 산업이 된다는 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다 놓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민선 5, 6, 7, 8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좀 많이 아쉬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화 기본소득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문화기본소득도 사실 앞서의 맥락과 좀 비슷한 그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문화기본소득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도 원주가 이게 뭐 지원해 주는 거야 뭐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은 가구당 이제 10만 원씩 주는 공약이잖아요. 그거는 뭐 좋은데 쓸 데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극장도 어떻게 보면 또 한정 적용.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원주는 돈을 주더라도 뭐 서울에서 바우처를 받는 거와는 또 다른 개념이 될 거라고. 좀 결국에는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강화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쨌든 이제 뒷받침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맞습니다. 기본소득의 시너지를 내려면 또 그런 게 대단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하셨고요. 그 뭐 전문 예술인들도 필요하고 우리 생활 예술인들도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뭐 시 공부 한 3년 하고 어렵게 저도 시집 한 권을 낸 아, 문학가이십니까? 등단을 하신 네, 건가요? 등단을 한 거죠. 오. 뭐 그런 경력이 있지만 주변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뭐 이런 분들에게 지원 또 좀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동 같은 경우에 그 소극장들이 또 있죠. 몇 개 있지 네. 않습니까? 이곳에서 아주 그 원주와 관련된 콘텐츠로 그 연극 또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어진다면 저는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그 문화 기본소득이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재원을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렇죠. 10만 원씩 네. 10만 원씩 5만 하고면 뭐 그게 뭐 50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 문화가 지금 많이 발전돼 있어요. 뭐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의식이 또 많이 바뀌었고 그럼 기업들도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연결고리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플랫폼들은 꽤 있어요. 이게 연간 우리 기업에서 기부하는 액수가 약 16조 정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제가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도 그 정책을 만들면서 협의를 좀 했거든요. 아 거기도 연이 다 네. 계십니까? 네. 제가 네트워크가 강력한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하면 우리 원주시 예산 안 들이고도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게. 뭐이 재원은 약간 민자유치 가깝게 되는 거네요. 뭐 그렇죠. 지정 기부 형식으로 해도 되고요. 원주 있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업, 뭐 글로벌 기업 삼양이죠. 삼양 있고 뭐 뭐 만도가 있을 수도 큰 있고. 기업이고 네. 뭐 있는 이런 기업에서 지정 기부 원주에 해주면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만 조금만 바뀌면 해야 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맥을 많이 활용하셔야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 재원 확보하려면 지금 내용들은 어쨌든 네. 후보님의 이 네트워크와 인맥에 어쨌든 기댄 방안들이 상당히 또 많은 네. 것 같다. 어쨌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길이 원칙 안 그래도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네. 문화예술에서 중요한 게 어쨌든 팔길이 원칙일 텐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장이 잘 안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그러니까 이번 시정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의료인 출신 어쨌든 문화재단 이사장을 앉혀서 거기서 나타났던 어떤 전문성 문제라든지 보훈 인사 문제도 있었고 저는 사실 원창목 시정으로 거슬러 가더라도 그 당시에도 이제 전임 관료 출신의 이제 재단 대표이사를 앉히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팔길이 원칙에는 좀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문화재단이 어쨌든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계속 어쨌든 측근 보훈 인사 또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사장부터 시장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또 재정적으로도 독립 방안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야기하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시민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리려면 어떤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시스템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 팔길이 원칙을 그 보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의지라고 보고요. 정말 시장이 인내를 해야 됩니다. 맡겼으면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곁눈질로 저기가 정말 잘할까? 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 권력을 보게 되죠.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 인사가 또 중요하죠. 중요하죠. 뭐 용인술이란 제가 글을 또 지역에 있는 언론에 기고도 하고 했는데 네.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그렇죠. 김영삼 네. 대통령께서 인사가 만사다 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분야의 역량이 풍부하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런 미래의 그런 해안과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과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그 자리에 앉힌다면 저는 그렇게 곁눈질하고 쳐다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지의 문제로. 예. 이거 약간 믿음으로 와야 되네요. 후보님의 어쨌든 선의에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네. 저는 과거에 제가 도나 도에서 일을 할 때도 강원도청 당시에 21개 출자 출연 기관,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이에요. 강원도에서 출자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출연 기관장들을 모시는 일을 비서실장이 사실 개입을 합니다. 어떤 분들 아주 유능한 분들을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모 절차에 따라서 다 합법적으로 합니다만 그럴 때 저의 원칙은 그 분야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보는 거예요. 도덕성도 보고 반드시 그런 걸 검증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죠. 한 3배수로 압축을 해서. 물론 이제 그 청문회라든지 그런 임용 절차에 따라서 또 검증도 되지만 사전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걸 제가 해왔던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걸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의 이제 인사의 어떤 의지와 역량을 보려면은 이제 최문순 3기 도정 때를 좀 참고해 보면 좋겠다. 네. 네. 그때를 보면은 그때 어떻게 할지가 불협화음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원주도 어쨌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죠. 근데 도시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난개발이라든지 또 생태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재난도 뭐 산불이라든지 침수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현안도 있죠. 뭐 치악산 케이블카라든지 뭐 생활 폐기물 지금 처리 문제도 있고 뭐 에너지 문제도 시장이 되면은 또 풀어야 할 과제인데 기후위기 관련해서 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좀 어떤 정책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저의 그 T5 정책은 대부분 탄소 중립적 과 관련된 이런 정책으로 이어나간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대중교통 문제도 모든 게 지금 그렇게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재명 정부에서 햇볕과 바람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과감하게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햇빛 연금 마을이라는 것을 제가 일단 2개소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이게 좀 급하게 됐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얼마 전에 전국에 5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2개 갖고 안 됩니다. 이걸 최소한 10개로 늘려야 됩니다. 500개면 이제 원주는 최소 10개는 잡아야 된다. 네, 10개를 잡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라서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탄소 중립적인 그런 마을 지금 여주에 보면 이제 구양리 같은 경우도 모든 시스템이 전기로다다. 최근에 엄청 화제죠. 태양광으로 이렇게 다 만들지고 거기에 이제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지 또 뭐 다양한 그 자동차, 뭐 트랙터 이런 것도 다 전기로 다 이용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나머지 잉여금은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대부분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쓰이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뭐 여행 다니시고 그걸로 마을에 필요한 복지 버스 같은 거 도입하시고 잘 쓰시더라고요. 복지 비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시내의 모든 공간들을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런 재생에너지 이쪽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에너지 자족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택지 개발하는 것은 모든 것은 사실 아리백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필요하긴 한데 이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리 50 정도로 추진하겠다. 아리 50 정도. 네. 그래서 아리백이 목표인데 이 전 단계로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뭐 목표를 낮춘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원주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그 탄소권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수출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줘야지 기업 유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원주의 모든 것을 이 탄소 지향적인 그리고 탄소 중립적인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에너지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좀 에너지에 있는 거네요. 일단 네, 주민 맞습니다. 주도의 그런 태양광 발전 마을, 네네. 햇빛 연금 마을을 좀 조성을 해서 이게 어쨌든 농촌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민분들이 어쨌든 그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모여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공동체의 또 좀 강화로 또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도 또 배출 쓰레기 같은 걸 좀 네. 가급적이면 덜 나오게 하는 이게 사실 이제 중앙 정부에서 어떤 이 정책들을 시행하면 결국은 이 마지막 단계인 시군 구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는 쓰레기 매립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저기 수도권, 예,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됐죠. 예. 네, 원주는 이제 2030년부터 이제 예, 금지. 예. 그렇게 되면 네. 이게 결국은 소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소각대 아무리 이 뭐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이것은 탄소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정책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죠. 그러니까 자원 순환 관점이 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문가분들 중에는 이게 소각장이 하도 날리니까 이제 소각장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소각장으로 다 해결할 생각은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자원을 어떻게 줄이고 배출되는 맞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줄이고 그걸 순환시킬 거냐를 이제 고민되는데 원주도 어쨌든 그런 체계로 좀 개편을 네네. 하고 싶으시다. 네, 일단은 맞습니다. 소각장도 사실 지금 짓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참 이것도 난항을 겪고 있어가지고 시장 되시면 또 이제 골치 아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기후 위기 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원주가 특히 또 수송 부문 탄소 배출이 최근 많기 때문에 자가용이 또 급격히 늘었잖아요. 또 이번 시점에서 특히 자가용을 또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이걸 줄이려면 또 공공교통이라든지 이런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는 후보님이 시내버스 관련해서 뭐 준공영제 좀 더 진전된 공약을 내놓으셨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이 공공교통이나 이런 관련해서 아까 원주 패스 얘기하셨지만은 그 외에도 좀 공약이 있으세요? 준공영제보다 현재 재공약이 퇴보된 거 아닙니다. 네. 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도 상당수의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원주 패스 이것을 가지고 일단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 이것을 담보해드리자라는 거죠. 그 준공영제의 결국 목표 중에 하나도 시민의 편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예산을 덜 투입하고 더 편리해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제 지금 현재 입장이고 그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 근데 지금 저희 판단은 물론 이제 정책이라는 게 아주 단정할 수는 없죠. 저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향후에 시장이 돼서 그거보다는 준공영제가 훨씬 더 이롭다고 판단이 되면 정책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저희 다양한 분들의 의견 그리고 과거 제가 준공영제를 공부했던 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준공영제가 이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서울에서도 뭐 정원호 이제 후보도 준공영제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폐해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점진적으로는 거의 공영제 가깝게 가야 되지 않냐. 우리 춘천의 그 이재수 지금 이제 시장 또 출마하셨는데 이재수 시장도 준공영제 처음에 했다가 결국에는 공영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이번에 공영제로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해지려면 요금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또 연계도 중요하겠지만 시내버스 자체의 근간이 좀 개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또 기후 위기하고도 접목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 지금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말씀에서 또 연장선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가용을 덜 타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저의 정책적 목표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주차장은 좀 어떻게 또 계속 늘리실 건가요? 너무 많이 늘려나가지고 더 늘릴 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주차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필요한 것도 있죠. 네, 필요한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쌍다리부터 원주역까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싹 밀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음. 원주 주차난이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음.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일정 부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뭐 한 번 만들면 한 면당 한 1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 200억, 300억 들여서 주차장 몇몇 만들어 보니 코끼리 비슷해지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와 이 투트랙으로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서울에 뭐 가보시지만 서울에 그 주차장이 그렇게 뭐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주차하기.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가용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공공교통의 분담을 높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선진국들은 도심 지역에서는 거의 자가용을 퇴출하는 추세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원주도 그렇게 가야 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네. 뭐 지금은 녹지까지도 없애가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요것은 조금 방향성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게 이제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다음 정에서 시장은 좀 이렇게 좀 폭넓게 봐야 됩니다. 네. 그 일부 여기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를 녹지를 제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원주 시내 녹지가 모두 사라지죠. 그럼 어떡할 겁니까? 원도심은 지금 많이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네.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참 시장이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그만큼 막강한 권력이 있죠. 또 시장에게는 지난 4년간 또 저희가 뼈저리게 실감하기도 했고, 그래서 민선 국위 시정에서는 권력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좀 나누는 과정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권력을. 그래서 협치라든지 뭐 수기라든지 뭐 투명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이 뭐 거의 70% 가까이 나오지만은 그 동력 중 하나는 아무래도 뭐 타운홀 미팅, 뭐 국무회의 생중계 이런 조금 행정을 좀 열어놓는 모습, 이런 것도 하나의 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보님은 좀 어떤 스타일로 해나갈 계획이세요? 이 좋은 결정은 충분한 대화에서 나온다 하는 게 제 평소 생각입니다. 많이 들어야죠, 이야기를. 정책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제가 분권 운동을 한 사람인데 중앙 정부에 있던 게 이 광역에 있던 게 기초지방 정부에 많이 이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은 제왕적 시장 군수가 된 거예요. 시장 군수는 뭐 왕이죠, 뭐 그 지역에서. 오히려 지금 하는 거 도지사보다도 보면은. 더 인사권에서 앞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사용을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원주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가칭, 원주 시민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동해 볼 생각입니다. 주요한 정책은 반드시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 하는 게 제가 공약 발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홍보물이 예비 홍보물이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시민 주권 시대 이야기를 듣겠다, 시민들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표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공무원들이 충분히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그 시스템에 자양분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죠. 그게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공론화위원회가 될지 시민회의가 될지, 아마도 그 명칭은 잘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조 선생님도 네. 좋은 의견 주세요. 네. 그런 위원회 명칭도 아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핵심적인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론화위가 가동될 수도 네네. 있고, 뭐 또 이제 수기 기구들이 여러 가지로 또 가동이 될 수가 있다. 그걸 좀 거의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라는 네네. 말씀. 그러니까 시민 주권 도시를 강조하는 게 이제 그런 지점인 것 같고, 주민자치제도 좀 강화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또 하셨잖아요. 비슷한 맥락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이 핵심적인 요소가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의 정착인데, 주민자치 정착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읍면동 자치가 돼야 됩니다. 최근에 또 이제 뭐 국정 과제로도 채택이 예. 돼서 화두인데.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네. 이런 운동과 교육 사업을 오랫동안 제가 해온 사람인데,
원주도 25견면동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공약이 22년도에도 있었어요. 18년도에도 있었고. 근데 시민들이 안 알아주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거. 그 시민분들은 이제 있는 지방의회도 없애라고 하시니까 거기까지 와닿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25견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네. 주민자치회로 격상을 하는 격상시켜서 거군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과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행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간섭하자는 과가 아니라 지원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거기도 이제 8길이 원칙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특강을 이런 데 다니다 보면 혹시 선생님 중앙동 예를 들어서 중앙동 여기 1년 운영 예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여쭤보면 몰라요. 동장이 다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죠. 이런 것들을 제가 정착화시키겠다. 그리고 그 또 중요한 것은 읍면동의 수건 사업비로 다 내려가는 돈이 있어요. 아마 지금 면 단위, 읍 단위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씩 갔는데 이거 아마 원광도 시정에서 회수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 예컨대 불원면에 그 불원면에서 그 다니다 보면 어느 동네는 길이 이렇게 훼손돼서 빨리 포장을 해야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느 동네는 제방이 이렇게 훼손된 거. 어느 동네는 마을 꽃밭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잘못됐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마을에서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그럼 예산은 이제 그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공무원이 짜는 거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디를 먼저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결정했어요. 이런 것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또 그런 폐해들이 계속 누적되었었기 때문에 읍면자치제 얘기하는 것도 뭐 더 나아가신 분들은 이제 읍면 동장을 아예 이제 주민의 추천제로 뽑자라는 분도 있고 아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격상도 얘기했지만 거의 주민자치회를 그런 소규모 의회에 가깝게 그 지역에 네. 그렇게 격상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 나아가서는 뭐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연계를 해서 강화하자는 이제 방안이 나오는데 방향성 어쨌든 거기로 좀 잡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런 맞습니다.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것도 하나 궁금해요. 어쨌든 요즘에 보면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도지사도 그렇고 뭐 타운홀 미팅을 하고 지금 뭐 생중계하고 도정 보고회 이런 것도 그러는데 후보님도 좀 관심 있으십니까? 그럼 네. 타운홀 미팅, 뭐 중요한 회의, 간부회 이런 것도 좀 생중계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뭐 그것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은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저의 일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공무원들과도 타운홀 미팅이 필요하고 모든 게 이제 우리 공직사회 이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과도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미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게 참 그런 소통을 이렇게 많은 이제 시장들은 되고 나서 이제 강조를 하고 뭐 어떤 시장들은 이제 아예 시장실을 뭐 1층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의지를 표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내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소통이 되느냐. 뭐 타운홀 미팅도 사실 쇼로 그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정말 진정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어떻게 실질적으로 또 해 나가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쇼로만 그치지 않고. 네. 그 시장실 1층 이전은 제가 혀를 찼어요. 3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네, 저게 저렇게 해서 시장이 민원인들을 과연 몇 명을 만날까? 제가 도지사 비서실장을 할 때 비서실장 만 2년 했는데 아침 6시 반에 출근하면 저녁 때까지 전화를 못 놉니다. 그리고 앞에 민원인을 또 만나야 돼요. 이렇게 바빠요. 도지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시장이라는 자리는 먼 미래 100년을 앞을 내다봐야 되는 일, 50년, 30년, 10년, 현재 이런 것들을 현재 중장기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수립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을 언제 해요? 이거 혀를 찰 일이죠. 지금 4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저기. 심지어 뭐 민원인도 많이 안 만나실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참 그 소통이 이제 항상 이제 말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쨌든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아까 공론화위원회도 말씀해 주셨고 수기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공론화위원회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게 할 건지 그런 디테일한 지점도 어쨌든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후보님이 이제 되신다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이 되면은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첫 번째로 조직 개편안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지시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뜯어고치시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장이 되면 무엇 할까 늘 고민했었거든요. 원주의 모든 이 원주에 있는 사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원주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대부분 원주 시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시청의 중심은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직자들은 그 시스템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반값이라든지 첨단이라든지 활력이라든지 안심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담 기구에서 어떻게 일을 할지 그 조직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가장 시급하다. 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조직 개편에 4년의 플랜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 자, 시장이 되면 보통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철학을 이 조직도에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통 10월 회기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 조직 개편안을 11월에는 예산이 그렇죠. 예산 시기란 예산 심사로 말이에요. 가죠. 네.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놓고 이 조직에 맞는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인사 때는 그 조직에 맞는 사람들을 앉혀놔야 됩니다. 아직 그 조직의 특성에 맞는 분들을. 그럼 4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조직 개편 착수해서 네. 10월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개편안을 그리고 네. 바로 1월 인사에 반영을 해서 네. 추진력 있게 밀어붙인다. 맞습니다. 요 계획인 거죠. 여기서 당장에 현재 문제가 됐던 지점도 바로 잡을 수 있고 이 조직에서 그리고 또 5년, 10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년, 100년의 먹거리 미래까지도 이 조직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 행정 시스템이 원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 분들은 여기에 자양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시장 빼놓고 들어가서 나머지 분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결국은 이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취임 후 100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요 어쨌든 일단은 단기적으로 4년 대계를 어쨌든 써내려가는 그 핵심이 100일 안에 달려 있다라는 네. 거죠. 어쨌든 1호 업무 지시는 조직 개편안 맞습니다. 만들어 봐라. 네. 요거에 서명하시겠다. 제가 이미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가장 적절한지 유효한지 효용성이 있는지는 우리 또 공직자들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야죠.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같이 논의해서 그리고 또 외부 다양한 선도적으로도 해왔던 이런 시장 군수님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또 이제 조직 개편 많은 시장들이 이제 취임 초에 할 때 또 잡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어떻게 보면 역량에 따라서 또 맞습니다. 좌우가 될 것 지난번 같네요. 네. 뭐 자꾸 현 정권을 뭐 이렇게 좀 비하는 것 같지만 교통하고 문화가 어떻게 합쳐집니까? 그런 조직 개편해서 네. 그런 엉터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원광시장 초기에 문화교통부 네. 만들어졌던 얘기를 하신 거고요. 어쨌든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한번 또 이끌어주시면 시장이 되신다면은 또 바래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보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자열 후보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예비 후보였습니다.